심해를 가르는 펌프제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단 4개국만이 손에 쥔 핵잠수함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엔 태극기를 단 잠수함이 떠올랐죠.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공식 승인조차 떨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우라늄, 전작권. 72년 만에 되찾는 주권. 도쿄는 경악했고 베이징은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한국은 바다 밑에서 무엇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왜 미국은 유독 한국에게만 그 문을 열어준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모니터 앞에서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한 잠수함, 천천히 회전하는 날개. 아니, 저건 일반적인 프로펠러가 아니었죠. 핵잠수함의 심장부, 펌프제트였습니다. 전 세계 단 4개국만이 독점해온 기술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공식 승인도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카스퍼 그랜트, 62세, 영국 출신 군사기술 분석가입니다. 27년간 해양 추진 체계를 연구해왔고 NATO 해양전력연구소에서 수석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합동 핵잠수함 프로젝트 기술평가에도 참여했었죠. 제 삶은 데이터로 채워졌고 수치로 정리됐으며 냉철한 분석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 완전히 흔들렸죠. 해외 군사 포럼 NAVALTCH 포럼의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KSS-3 수중 추진 시험 영상. 클릭하는 순간 호흡이 멎었죠. 검은 심해 속 조용히 회전하는 추진체. 하지만 그건 통상적인 스크류 프로펠러가 아니었습니다. 덕트로 감싸인 형태, 내부엔 회전자와 고정자가 정교하게 배치된 구조. 펌프제트 추진기였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영국 에스튜트급, 프랑스 시프랑급, 러시아 야생급. 오직 이 네 나라의 핵잠수함만이 채택한 추진 방식이었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펌프제트는 단순한 추진기가 아니거든요. 잠수함 소음의 70% 이상은 프로펠러 진동에서 발생하죠. 그 소음을 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로 펌프제트입니다. 다만 설계는 까다롭고 제작은 더욱 난해하며 운용은 한층 더 복잡하죠. 그래서 핵강국들만이 독점해온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디젤 잠수함에 이것을 장착했다고요? 손가락이 마우스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덕트 내부의 회전자 배열, 고정자의 각도, 물의 흐름 패턴.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이건 실험용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죠.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포럼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한국이 펌프제트를 독자 개발했다는 건가? 디젤 잠수함에 이걸 단 나라는 세계 최초다. 댓글이 1분마다 수십 개씩 쏟아졌죠. 미 해군 출신 분석가들,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공식 승인 소식이 나온 건 불과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펌프제트를 완성했다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펌프제트 개발엔 최소 5년에서 10년이 소요되죠. 설계부터 시작해서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재료 선정, 시제품 제작, 수중 테스트까지. 단계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승인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완성하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곧바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전문 분석 소프트웨어를 열어 프레임 하나하나를 확대했죠. 회전축 효율, 덕트 내 압력 분포, 소음 억제 패턴. 데이터를 추출하고 수치를 대입하고 기존 핵잠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전축 효율 손실이 기존 대비 10% 감소. 소음 억제 지수가 12% 향상. 이건 미국 버지니아급 초기 모델보다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죠. 커피 잔을 들려다 놓칠 뻔했습니다. 27년간 이 분야를 관찰해왔지만 이런 데이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펌프제트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최적화된 펌프제트를 창조한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게 디젤 잠수함용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펌프제트는 핵추진 잠수함 전용이거든요. 이유는 출력 손실이 크기 때문이죠. 일반 스크류 프로펠러보다 15%에서 20%가량 추진 효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핵추진은 출력이 워낙 막강하니 그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젤 엔진은 출력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효율이 생명입니다. 효율을 희생하면서까지 펌프제트를 채택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장착했습니다. 그것도 효율 손실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핵잠용 펌프제트 기술을 완성했다. 둘째, 디젤 단계에서 미리 검증하고 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해군 출신 동료 데이비드 해밍턴이었습니다. 카스퍼, 영상 확인했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죠. 방금 분석을 마쳤네. 데이비드, 이건 나도 봤어. 세 차례나 재확인했지. 데이비드는 영국 왕립해군에서 20년간 잠수함 설계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야, 카스퍼. 한국이 디젤 단계에서 펌프제트를 완성했다는 건 핵잠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확해.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야. 데이비드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NATO 긴급 회의가 소집될 거야. 자네도 참석해야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번엔 특정 부분을 더욱 확대해서 분석했죠. 고정자 날개 부분을 극도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날개 각도가 비대칭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펌프제트는 고정자 날개가 대칭 구조로 배열되죠. 균등한 물의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설계는 달랐습니다. 날개마다 각도가 미묘하게 다르게 설정돼 있었죠. 3도에서 7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미국 방식이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대칭 구조를 선호하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은 비대칭 설계를 택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의 난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날개가 서로 다른 각도로 물을 받아내면서 진동이 상쇄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소음이 30% 더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 설계는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슈퍼컴퓨터로 수천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죠. 그리고 제작 정밀도도 극도로 높아야 합니다. 한국이 이것을 해냈다는 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독자적인 설계 철학을 보유한 것이죠. 한국은 미국의 설계를 베낀 게 아니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스스로 발견해낸 거야. 덕트 표면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 금속 재질이 아니라 특수 코팅이 돼 있었죠. 빛의 반사 패턴으로 보아 마찰 저감 코팅이 확실했습니다. 이건 역시 최신 기술이죠. 덕트 내부에서 물이 흐를 때 마찰을 줄여주는 신소재 코팅. 이를 적용하면 효율이 12%에서 15% 향상되죠. 한국은 여기까지 고려한 겁니다. 모든 디테일을, 모든 가능성을, 모든 최적화를.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27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프랑스 해군 출신 분석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자 세상에 드러냈다. 이것이 진정한 전략이다. 포럼을 넘어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인데도 CNN 속보 알림이 떴죠. 한국 핵잠급 펌프제트 기술 보유 가능성. 로이터 통신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세계 5번째 펌프제트 보유국 등극 임박. 세계가 동시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편의 영상이 전 세계 군사 질서를 흔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한 잠수함. 고요한 바닷속에서 회전하는 펌프제트. 물살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야.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선언이야. 한국은 세계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고. 핵잠수함의 심장을 이미 손에 쥐고 있다고. 당신들이 승인하든 말든 우리는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다고요. 누군가는 우연한 유출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이건 의도된 공개였습니다. 세계에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우리는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완성된 순간 세상에 던진 것입니다. 우리 이미 여기 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핵잠의 문을 두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열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뒤졌죠. 한국 조선소의 기술 논문, 특허 출원 내역, 국방 관련 보고서. 접근 가능한 모든 것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죠. 한국의 펌프제트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였습니다. 영국 국방기술 리뷰가 발행한 2025년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한국형 펌프제트는 독자적 체계로 진입.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손이 또 떨렸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첫째, 비대칭 고정자 설계. 이미 영상에서 확인했던 그 구조죠. 하지만 보고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슈퍼컴퓨터로 3만 회 이상의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각 날개의 각도를 0.1도 단위로 조정하면서 최저값을 찾아낸 것이죠.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소음이 30% 감소했습니다. 기존 대칭 구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도, 영국 에스튜트급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수치는 디젤이 아니라 핵잠 기준이었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핵잠 수준의 정숙성을 구현한 것입니다. 둘째, 신소재 코팅 기술. 덕트 내부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이었습니다. 나노 단위의 세라믹 복합 재료로 만들어졌죠. 이 코팅이 물과의 마찰을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찰 손실이 12% 절감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펌프제트의 최대 약점이 바로 마찰 손실이거든요. 덕트 안에서 물이 흐르면서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코팅으로 해결했습니다. 덕트 내부의 마찰을 없앤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셋째, AI 기반 출력 제어 알고리즘.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펌프제트 작동 중에 실시간으로 모터 출력을 조정합니다. 바닷물의 밀도, 온도, 압력, 유속을 센서로 감지하고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출력을 계산하는 것이죠. 0.01초 단위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이 15% 향상됐습니다. 디젤 엔진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한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죠. 비대칭 덕트?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구조야.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이었지만요. 미국은 대칭 구조로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한국은 비대칭으로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AI로 불안정성을 제어했죠. 이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넘어선 것입니다. NATO 회의에서 이 자료를 발표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해군 제독이 물었습니다. 카스퍼 확실한 겁니까? 한국이 정말 독자 개발했다는 게? 네, 제독님. 설계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과 영국은 검증된 방식을 따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죠.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라온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설계를 베낀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연간 수백만 톤의 선박을 건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방대하죠. 일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잠수함은 다릅니다. 특히 군사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선 기술과 군사 기술을 융합했습니다. 블록 모듈 공법, 정밀 용접 기술, 대형 구조물 조립 능력. 이 모든 게 펌프제트 제작에 활용됐죠.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곳의 조선소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들의 조선소는 연구소이자 실험실입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까? 준비가 됐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독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카스퍼, 당신 말은 한국이 우리 허락 없이도 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겁니까? 허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독님. 기술의 문제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기술이 실전화된다면 바다의 균형은 재편됩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적 독립.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설계와 제작 능력을 확보했죠. 둘째, 전략적 우위. 디젤 단계에서 핵잠 수준의 정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동북아 해역에서 엄청난 이점이죠. 셋째, 미래 가능성.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펌프제트 기술이 이미 완성돼 있으니까요. 미국은 숨겼고 한국은 해석했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펌프제트 기술을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동맹국에게도 공유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공개된 논문들, 특허 정보들, 유체역학 이론들. 그 모든 걸 모아서 독자적인 체계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라 창조였어.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이죠. 비대칭 설계, 신소재 코팅, AI 제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형 펌프제트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식도, 영국식도, 프랑스식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한국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펌프제트를 완성했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원자로입니다. 핵잠수함의 또 다른 심장이죠.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거기서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한국의 바다는 조용했어. 하지만 그 조용함은 압도적이었어. 마지막 혼잣말을 남기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원자력 시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경주라는 도시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자력 관련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펌프제트 다음은 원자로라 판단했거든요. 핵잠수함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추진기와 동력원. 추진기는 이미 확인했죠. 그렇다면 동력원은요? 한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잠수함과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주시에 위치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그 이름을 처음 접한 건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에서였습니다. 2021년 착공, 2026년 완공 예정. 총 사업비 6,500억 원. 과기부, 경상북도,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였죠. 공식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실증 및 해양극지 응용 기술 개발. 민간용 SMR 개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출형, 선박용,
극지용 원자로를 만든다고 했죠. 평화적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계도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공개된 기술도면 일부가 학술 자료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냉각 시스템 배치도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건 숨이 막혔습니다. 냉각 루프의 각도, 배관의 배열, 열교환기의 위치. 모든 게 해군 잠수함 추진 체계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27년간 핵잠수함 설계를 관찰해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의 원자로 구조도 숙지하고 있고요. 영국 에스튜트급의 냉각 시스템도 분석했죠. 그런 제가 보기에 문무대왕 연구소의 설계는 민간용이 아니었습니다. 군용 패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했죠. 원자로 출력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70메가와트급.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민간용 선박이나 극지 기지에 필요한 출력은 10에서 3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용 원자로는 60에서 80메가와트가 필요하죠. 문무대왕 연구소의 70메가와트는 딱 잠수함 범위였습니다. 냉각 루프의 각도, 방사선 차폐벽. 군용 패턴과 동일해 중얼거렸습니다. 방사선 차폐실의 구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 원자로는 두꺼운 콘크리트 차폐벽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용 원자로는 다르죠. 공간이 제한적이니 얇고 효율적인 차폐가 필요합니다. 문무대왕 연구소의 차폐 설계는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다층 복합 차폐 구조. 납과 붕소, 특수 합금을 겹겹이 쌓은 형태였습니다. 두께는 30cm에서 50cm. 이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잠수함식 차폐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진동 감쇄 시스템이었습니다. 원자로 하부에 설치된 충격 흡수 장치. 일반 지상 원자로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잠수함은 다르죠. 파도, 급기동, 충격. 모든 게 진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보호하는 특수 감쇄 장치가 필수입니다. 문무대왕 연구소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민간 SMR 연구의 잠수함 추진형 구조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이 되긴 했습니다. 한국이 2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이었죠. 겉으로는 민간용 SMR 개발. 하지만 실제로는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도 함께 검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연구소 옆에 설치된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대형 조립블록 모듈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죠. 한국조선소의 블록 모듈 공법. 배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 만든 뒤 마지막에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그 기술을 원자로 제작에 적용한 것입니다. 원자로 본체, 냉각 시스템, 제어실을 각각 블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체형으로 조립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공사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품질도 높아지고요. 그들은 이미 두 체계를 하나로 묶어버렸어.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를 지운 것입니다. 같은 플랫폼, 같은 설계, 같은 공법. 필요에 따라 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전환 가능한 체계였죠. 미국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민간 원자로와 군용 원자로를 완전히 분리해서 개발하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섞으면 통제가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통합했습니다. 효율성을 택한 것이죠.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나다 원자력 전문가 사라 톰슨이었습니다. 사라, 한국 경주에 있는 문무대왕 연구소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SMR 개발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보니 이상합니다. 어떻게요? 군용 구조입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랑 똑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스퍼 확실합니까? 네. 냉각 루프, 차폐 구조, 진동 감쇄 시스템. 다 잠수함용입니다. 그럼 한국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용 SMR과 잠수함용 원자로를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리하네요. 비용도 절반이고 시간도 절반이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소 블록 모듈 공법까지 적용했습니다. 뭐라고요? 배 만들듯이 원자로를 만든다고요? 네. 그래서 2026년까지 완공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은 10년 걸리거든요. 한국은 정말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계를 다시 쓰고 있네요.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연구소가 순수 민간용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구조는 솔직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평화적이야. 하지만 구조는 군사적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냉각 루프 하나하나가 말보다 솔직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죠. 세계가 놀라기 전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펌프제트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들은 민간 기술에 가면 아래에서 완전한 자립을 준비하고 있어. 확신이 섰습니다. 2026년 문무대왕 연구소가 완공되면 한국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실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간 문제입니다. 핵잠수함 건조까지 3년에서 5년. 2030년이면 한국은 자체 핵잠수함을 바다에 띄울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더 이상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야.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체계를 조립하는 곳이야. 펼쳐진 자료들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갖췄습니다. 펌프제트 추진기, 원자로 기술, 조선소 인프라, 블록 모듈 공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조용히 완성할 수 있는 인내심. 나는 확신해. 이 연구소가 완공되는 순간 한국은 독립해.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적 독립. 전략적 독립.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나라. 한국은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죠. 공식 발표가 없는 이유. 아직 세상은 이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혼잣말을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반응. 왜 미국은 한국에게 핵추진 승인을 내줬을까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확인한 후 저는 근본적인 질문에 빠졌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에게만 문을 열었을까요? 저는 워싱턴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NATO 연락관으로 미 국방부와 일했죠. 그래서 미국이 핵이란 단어에 얼마나 경직된 나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핵은 미국에게 절대 권력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죠. 그래서 미국은 핵기술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동맹국에게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특별관계라서 받았고요. 프랑스는 스스로 개발했죠. 일본은 기술이 있어도 받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미국이 2025년 들어 한국에 대해선 달랐습니다. 이상할 만큼 관대했습니다. 저는 2025년 11월 14일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한미 원자력 및 안보 협력 심화.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핵연료 전주기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라늄을 농축하고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 이건 핵무기 제조로 직결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철저히 막아왔죠. 한미원자력 협정에서도 이 부분은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미국이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 유독 한국에게만 핵 관련 문을 열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문단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연구가 동맹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 이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핵잠 개발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공동 개발했고요. 호주는 AUKUS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의 핵잠을 구매하기로 했죠. 하지만 독자 개발을 승인받은 나라는 한국이 최초였습니다. 핵잠, 핵연료, 심지어 전자권까지. 이건 단순한 신뢰가 아니야.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전략자산 재배치 계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F-35A 전투기 40대 한반도 재배치, B-52 전략 폭격기 상주 훈련체계 전환, 그리고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금지법을 통과시켰죠. 이 모든 게 2025년에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요. 미국은 동맹을 유지하는 대신 질서를 재편하고 있어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었죠. 저는 워싱턴의 전략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미 국가안보회의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공개된 요약본이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파트너.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위협.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려면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강력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핵기술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조선 산업도 쇠퇴했고요. 호주는요? 지리적으로 너무 멉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한국만큼은 아니죠. 결국 미국의 선택지는 한국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조합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첫째, 핵기술.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수출했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죠. 이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입니다. 둘째, 조선기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을 한국이 차지합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군함까지 다 만들 수 있죠. 셋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문무대왕 연구소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미국도 SMR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증 단계까지 왔죠. 넷째, 자동화와 지휘 체계. 한국군의 C4I 시스템은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네트워크 통합 지휘. 이 모든 게 구축돼 있습니다. 다섯째, 공급망. 반도체, 배터리, 철강, 조선, 원자력. 한국은 현대 무기 체계에 필요한 모든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한국의 자립은 미국의 약화가 아니라 확장의 신호야.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미국은 더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할 파트너가 생기고요. 러시아를 압박할 동맹이 늘어나죠. 게다가 한국은 NPT 체제를 철저히 준수해왔습니다. 비핵 보유국 중에서 가장 투명하게 원자력 정책을 운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매년 받았고요. 핵 관련 의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동료 분석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일하는 제임스 코너였습니다. 제임스, 백악관 팩트시트 봤습니까? 당연히 봤죠. 워싱턴이 난리입니다. 왜 한국에게만 이렇게 해준 겁니까?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카스퍼, 이건 해준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계산입니다. 냉정한 계산. 무슨 의미죠? 한국이 자립할수록 미국은 더 안전해집니다.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핵 기술인데. 바로 그래서죠. 한국은 이미 기술이 있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안보의 파트너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질서의 동반자가 됐죠. 동반자요? 네. 미국은 한국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협의합니다. 공동 운용, 공동 설계, 공동 결정. 이게 새로운 관계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계산은 감정이 아닙니다. 생존의 수학이죠. 중국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장악하려 하고요. 대만을 압박하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모든 전선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단순히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라여야 했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R&D 연구소의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2025년 10월에 발행된 자료였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미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핵기술 파트너로 택했다. 보고서는 명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정치적 제약이 많다. 평화헌법, 반핵 여론, 후쿠시마 트라우마. 이 모든 게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의 82%가 핵잠 개발을 지지했습니다. 자주 국방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었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합의했고요. 워싱턴의 계산은 감정이 아니야. 그건 생존의 수학이었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분석을 냈습니다. 워싱턴은 서울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신뢰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한국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미국과 한국은 SMR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에너지부와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서명했죠. 이것도 상징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기술을 공유하는 나라는 극소수거든요. 영국, 캐나다, 프랑스 정도. 이제 한국이 그 명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미국은 문을 연 게 아니야. 열쇠를 건넸어. 확신했습니다. 핵연료 주기 권한, 핵추진 잠수함 승인, 전략자산 재배치, SMR 공동개발. 이 모든 게 한국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투명성, 전략적 가치. 한국이 자립할수록 미국은 더 안전해졌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질서의 위임이었죠. 미국은 혼자 세계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공동 책임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서울이 보였습니다. 72년 만에 주권을 되찾아가는 나라. 기술로 신뢰를 증명한 나라. 세계는 이를 위험한 실험이라 불렀지만 미국은 안정의 재설계라 했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팩트시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놓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아침, 저는 백악관 팩트시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전날 밤 핵잠 승인 문구에 집중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핵연료 주기 협력, 핵추진 잠수함 승인, 전략자산 재배치. 모두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읽지 않습니다. 결론 부분이니 당연한 내용만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완전한 작전 통제권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지지한다. 숨이 멎었습니다. 모두가 핵잠을 말할 때 나는 문서의 마지막을 봤어.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미국이 가져간 지휘권이죠. 그로부터 72년. 한국군은 전쟁이 나면 미군 지휘 아래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국의 군대인데도요. 이건 단순한 군사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문제였죠. 1994년 한국은 평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엔 한국이 자기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체계였죠. 그런데 지금 백악관이 공식 문서에 적었습니다. 완전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지한다. 완전한 작전 통제권. 그건 주권의 선언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핵잠 승인보다 더 큰 의미를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핵잠은 기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자권은 주권의 문제거든요. 미국이 한국에게 완전한 군사적 자율권을 주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곧바로 역사 자료를 찾았습니다. 1950년 7월.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며칠 후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 통제권을 넘겼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죠. 북한군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고요. 한국군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미군의 도움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권을 넘긴 것입니다. 임시 조치였죠. 하지만 그 임시가 72년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고도 세계 6위 군사력을 갖춰도 전자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2년 만에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신뢰하기 시작했어.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일까요? 한국이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군의 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 2025년판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완전한 자율적 작전 통제 능력을 갖췄다. 명확한 평가였죠. 구체적인 지표들도 있었습니다. 국방비 GDP 대비 2.8%, 세계 9위.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보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보유, 세계 7번째. 장거리 지대 공미사일 L3 개발 완료.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성공.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휘 통제 체계였습니다. C4I 시스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를 통합한 네트워크죠. 한국군의 C4I는 세계 4위 수준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고요. AI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모든 부대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 미군 없이도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군사 조항이 아니라 신뢰의 조항이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전자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건 한국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군과 협력 경험이 있는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 백악관 팩트시트 끝까지 읽어봤나? 핵잠 부분 말인가? 아니, 마지막 페이지. 전자권 문구. 아, 그거.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왜? 72년간 미국이 쥐고 있던 지휘권이야. 그걸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거야.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스퍼, 그럼 한국이 완전히 독립하는 건가? 독립이라기보단 동반자가 되는 거지. 무슨 차이지? 독립하면 혼자 서는 거야. 하지만 동반자는 함께 결정하는 거지. 아, 데이비드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고하는 나라가 아니라 결정하는 나라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 기록도 찾았습니다. 2025년 11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였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물었죠. 한국의 전자권을 넘기면 우리는 통제력을 잃는 게 아닙니까? 국방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은 NATO 평균보다 높은 지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한국군의 C4I 효율성은 일본보다 28%, 호주보다 34%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군 없이도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뜻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하지만 차관은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자율은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고 동맹의 효율을 높입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으면 미국은 다른 전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유럽, 중동, 인도태평양. 미군은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거든요. 한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미국은 더 유연해집니다.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동맹에서 결정을 내리는 동맹으로 진화했어.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찾아봤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 국민 대상 설문조사. 전자권 환수에 찬성하십니까? 결과는 82% 찬성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자주국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엔 87%가 찬성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기술도 준비됐고, 군대도 준비됐고, 국민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의 결정뿐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결정했습니다. 점진적 전환을 지지한다. 점진적이란 말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한국이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갖는 방향으로요. 미국은 통제권을 준 게 아니야. 신뢰권을 넘긴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핵잠은 기술의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는 증거. 그리고 전작권은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책임감 있게 군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신뢰.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보호받는 나라에서 결정하는 나라로. 의존하는 동맹에서 협력하는 동반자로. 72년 동안 빌려 쓴 지휘권을 마침내 돌려받았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복원이었고 신뢰의 증거였으며 미래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이 문구를 발견했죠.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워싱턴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언론이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죠. 트럼프 행정부, 한국의 전작권 이양 지지 선언. 미 의회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 체계를 무너뜨렸다. 하원 외교위원회도 가세했죠. 72년간 유지된 질서를 한 줄로 뒤엎었다. 보수 성향 의원들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이 감당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크게 제한될 것이다. 폭스뉴스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위험한 실험, 한국의 군사주권을 넘기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죠. 동북아 안보의 중추가 흔들린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영국이 반응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우려를 표명했죠.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확대가 지역 안정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NHK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미군 통제에서 벗어나면 동북아 군사 균형이 무너진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죠. 우리는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은 경고했습니다. 신화통신이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다. 전작권 획득은 한국의 군사적 독립을 의미하며 이는 영내 긴장을 높일 것이다. 환구시보는 더 강경했죠.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 대리인으로 키우고 있다. 세계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그만큼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란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미 국방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또 금기를 깼어. 이번엔 군사 주권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NATO 회의실에서 긴급 논의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빠른 결정입니다. 영국 제독이 팔짱을 끼고 말했죠. 미국은 위험한 내기를 하고 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됐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카스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지난 한 달간 제가 분석한 모든 자료가 말해줍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펌프제트 독자 개발, 원자로 기술 실증, 세계 최고 조선 능력, C4I 시스템 세계 4위. 하지만 전쟁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검증도 끝냈습니다. 무슨 뜻이죠? UAE 원전 수출 25조 원 프로젝트 성공, SLBM 세계 7번째 보유, 방산 수출 세계 4위.
숫자를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이 모든 게 신뢰의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죠.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서도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진 그날. 2025년 11월 18일 오후 2시.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 있었죠. 국내 언론뿐 아니라 CNN, BBC, 로이터, NHK까지 왔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죠. 한국이 전자권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핵을 다루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전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은 책임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한 문장.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CNN 앵커가 말을 잃었습니다. BBC 기자가 메모를 멈췄죠. 워싱턴의 긴장이, 베이징의 경계가, 도쿄의 불만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스스로를 증명해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철을 녹였고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할 준비가 됐습니다. 단호했지만 겸손했습니다. 강했지만 오만하지 않았죠. 세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행동으로.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길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회의실이 멈췄어. 중얼거렸습니다. 동료 데이비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스퍼, 방금 봤나? 네, 봤습니다. 저 대통령. 대단하군. 맞습니다. 한 문장으로 모든 의심을 멈췄어.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과의 발표가 아니었어. 제가 말했죠. 문명적 신뢰의 선언이었습니다. 정확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있다고 신뢰받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존중받는 것도 아니죠. 진짜 신뢰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론하지도 않았죠. 다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질 준비가 됐다. 그리고 그 말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한 문장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웠다. BBC도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신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수정했죠. 어쩌면 한국은 준비됐을지 모른다. 일본 NHK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침착한 대응이 국제 여론을 바꾸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논평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죠. 트럼프는 선을 넘었지만 한국은 그 선 위에 서 있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선을 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선 위에 서 있는 건 용기죠. 한국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를 안심시켰죠. NATO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영국 제독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봤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과소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웃었죠. 한국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템스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단 한 나라만이 침착했어. 한국. 혼잣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선을 넘었습니다. 동맹국들도 적대국들도 심지어 미국 내부도 놀랐죠. 하지만 정작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기술로, 능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로.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주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것이죠. 한국은 신뢰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증명했죠. 그리고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전작권 발표 후 일주일. 세계는 여전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자립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세계는 묻는다. 한국은 감당할 수 있는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70년의 역사가 이미 답하고 있어. 저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나라 전체가 잿더미였습니다. GDP는 세계 최하위 수준. 문맹률 80%. 산업이라곤 거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이 불을 켰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철을 녹였어.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반대했었죠. 한국의 제철소는 무리다. 하지만 한국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세계 5위 철강 기업입니다. 1980년대. 한국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고유 모델, 포니.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무슨 자동차를. 하지만 2025년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입니다. 1990년대. 반도체 전쟁.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도전했습니다. 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입니다. 2000년대. 조선업. 한국은 세계 최대 조선국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을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LNG선 수주 점유율 90%. 이건 독점 수준이었죠. 70년의 역사가 이미 답하고 있었어. 확신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2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한다. 세계가 놀랐죠. 신흥국이 원전을.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사기 원자로 모두 성공적으로 건설했고요. 지금 바라카 원전은 UAE 전력의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SLBM 시험 발사 성공.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세계에서 7번째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한국. 비핵 보유국 중에선 최초였죠. 2024년. KF-21 시험 비행 성공. 한국형 전투기. 미국 F-35에 필적하는 성능이었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 비율 65%. 2026년 양산 예정입니다. 방산 수출도 폭발했습니다. 2024년 한국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가 탐냈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NATO 회원국 9개국이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우린 총을 들었고 철을 녹였고 원전을 세웠어. 2025년. 누리호 발사 성공. 순수 국산 우주 발사체. 1단, 2단, 3단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무려 13기의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 독자 우주 발사 능력 보유국이 됐죠.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철강 기술이 조선으로 이어졌고, 조선 기술이 잠수함으로 발전했죠. 원자력 기술이 핵 추진으로 향하고 있었고요. 반도체 기술이 지휘 통제 체계를 뒷받침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논리가 아니라 결과로 존재해.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비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2025년 기준 GDP 대비 2.8%. 금액으로는 약 60조 원. 세계 9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이었죠. 한국은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만들었습니다. 전투기, 전차, 자주포, 미사일, 잠수함. 대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도 축적되죠. 동료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한국의 방산 수출 자료 봤습니까? 네, 놀라웠어요. 2024년 200억 달러입니다. 세계 4위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숫자예요.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말했죠. 무슨 뜻이죠? KF-21이 양산되면 수출이 더 늘어날 겁니다. 폴란드가 벌써 관심 표명했어요. 한국은 정말.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입국에서 공급국이 됐어요.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결과였죠. 실패도 많았습니다. 1970년대 핵무기 개발 시도는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됐고요. 1990년대 경제위기로 많은 방산 프로젝트가 취소됐죠. 2000년대엔 기술 유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도전했고요. 결국 성공했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오를 때 세계는 깨달았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계를 시험하지 않아. 기준을 바꿔. 특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위성 13기를 동시에 궤도에 올렸습니다. 각 위성의 목적과 임무도 뚜렷했죠. 이건 단순한 우주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물 접근 오차 범위 200m. 핵탄두만 달지 않았을 뿐이지. ICBM급 엔진 기술을 보유했다는 뜻이었죠. 물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NPT 체제를 준수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능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억지력입니다. 한국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감당해왔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NATO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은 검증됐다. 기술, 경험, 의지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NATO 회의에서 발표했죠.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겠군요. 영국 제독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행동으로. 회의가 끝나고 저는 런던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자주는 선언이 아니라 증명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원전, 우주, 방산.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70년 만에.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자립은 선언이 아니라 DNA야. 마지막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겐 자립이 목표가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생존의 방식이죠. 그리고 그 본능이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워싱턴 백악관. 이날 세계는 상징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백악관 국기 개양 의식. 매일 아침 열리는 의례죠. 성조기가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맹국 깃발들이 차례로 올라가죠. 전통적으로 영국 깃발이 두 번째였습니다. 특별한 관계니까요. 그 다음이 프랑스, 독일, 일본 순이었죠. 한국은 6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성조기가 올랐고 그 다음 태극기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 자리.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략축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전략축. 스트러티직 액서스.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질서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죠. 세계는 마침내 인정했어. 중얼거렸습니다. CNN이 생중계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두 번째 깃발이 됐습니다. BBC도 속보를 띄웠죠. 한국, 영국을 제치고 미국 최우선 동맹국 지위 획득. 로이터 통신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전략축 지정은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나라임을 의미한다. 저는 이 모든 걸 런던에서 지켜봤습니다.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영국인으로서 복잡한 기분이었죠. 72년간 영국이 지켜온 자리. 이제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요.
동시에 다른 발표들도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원자력청, EU ENEA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을 핵연료 안전국 목록에 포함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한국을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등급이죠. 비서방 국가 중에선 최초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움직였습니다. 12월 총회에서 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했습니다. 비서방국 최초, 비핵 보유국 최초, 두 가지 최초를 동시에 달성한 것입니다. 한국 전략축, 혼잣말을 했습니다. 코리아 더 전략 엑시스, 영어로 한 번 더 되뇌었죠. 미 국가안보회의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2026 전략 보고서.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전략축이다. 미국의 안보 이익은 한국의 안보 이익과 일치한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문장들이 공식 문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의회도 통과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찬성했죠. 한국의 지위가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도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일면 톱 기사로 다뤘죠. 한국, 일본을 제치고 미국 최우선 파트너로. 산케이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일 동맹 70년 역사의 균열. 일본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질의했습니다. 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는가? 기시다 총리가 답변했죠.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도 노력할 것이다. 고개를 숙인 답변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침묵했습니다. 신화통신이 짧은 논평만 냈죠. 미국의 아시아 전략 변화를 주시한다. 그뿐이었습니다. 경고도 비판도 없었습니다. 중국도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걸요. 저는 IMF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2026년 전망 보고서. 한국 GDP가 세계 8위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6위. 1인당 GDP는 4만 5천 달러. 선진국 평균을 넘어선 수치였죠. 지칠 정상회의. 2026년 일본 도쿄 개최. 한국이 초청국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설화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G8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그리고 한국. 한국은 이제 인정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나라야. 확신했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스퍼 봤어요? 백악관 깃발 순서. 네, 봤습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이었죠. 복잡합니다. 하지만 인정합니다. 뭘요? 한국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요.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한국은 놀라워요. 70년 만에 여기까지 왔죠. 맞아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질서의 중심까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한국을 보며 느낀 건 경외감이었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존경. 우려가 아니라 확신. 세계가 놀란 건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이었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자립. 흔들리지 않았죠. 전쟁도 위기도 압력도 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NATO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새로운 질서의 중심.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죠. 한국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다. 한국은 기준 설정자다. 세계는 한국을 따를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이 직접 답장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분석입니다. 카스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템스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런던 브리지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70년의 결과였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행운으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인내로, 일관성으로 왔습니다. 백악관의 두 번째 깃발. 그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죠. 한국이 세계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 세계 질서 그 자체가 됐다는 증명. 한국은 더 이상 두 번째 깃발이 아니야. 첫 번째와 나란해. 마지막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12월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뜻했습니다. 한국을 보며 느낀 건 희망이었거든요.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 역사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희망.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세계에. 그리고 저에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들이 돌고 있겠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은 이제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2025년 세계가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였죠. 72년 전 잿더미에서 시작한 나라. 세계가 불가능하다던 모든 것을 이뤄낸 나라. 펼쳐진 팩트시트 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요. 백악관의 두 번째 깃발. 그건 우연이 아니라 70년의 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바다 밑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